어머님, 아까 우리 엄마가 주신 금반지 보셨어요? 호텔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막 둘째 손주의 돌잔치를 마치고 하객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순자 할머니는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무슨 금반지 말이니? 아니, 방금 전 어머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손주 돌잔치 선물로 들어온 금반지요. 순자 할머니는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며느리에게서 어떤 것도 건네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맡겨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여보, 당신도 봤죠? 그래, 나도 분명히 들었어. 어머니께서 맡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현우까지 거들자 주변의 하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은 며느리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순자 할머니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도둑으로 의심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현우 부부는 왜 갑자기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가려 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재산을 노린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구례,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봄이면 하얀 사과꽃으로 뒤덮이고 가을이면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로 가득한 이곳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과수원 사과는 특별해요. 지리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라서 그런가 단단하면서도 달콤하다고들 하지.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과수원으로 나와 사과나무 사이를 거닐며 순자 할머니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23세 시집 와서 남편과 함께 맨 땅을 일구어 과수원으로 만들었던 시절, 젊은 나이에 온갖 고생을 다했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3만 제곱미터가 넘는 과수원은 이제 구례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해마다 수확하는 사과들은 전국 각지의 백화점으로 납품되었고 덕분에 두 자녀의 뒷바라지도 넉넉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네는 좋겠어. 자식들 공부도 다 시키고. 에이, 다 고생한 만큼 거두는 거지. 당신도 자식들 잘 키우지 않았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사실 자식 농사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요가 강사가 되었고 아들 현우는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해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이번에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들고 온 소식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왜? 요가원을 차리려고요? 서울은 너무 경쟁이 심해서. 제주도가 요즘 뜨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지만 수진이의 당찬 모습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믿음이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뭐든 결심하면 해내고야 마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래, 너는 항상 내 길을 잘 찾아가더라.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한편 아들 현우는 회사에서 과장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는 첫 손주까지 얻었죠. 어머니, 아들입니다. 3.4kg나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현우의 들뜬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도 한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과수원을 돌보고 저녁이면 마을 친구들과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김씨네도 도시로 이사 갔다더라. 오랜 친구 정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려. 요즘 마을이 조금씩 행해지는 것 같아. 너는 안 갈 거요?
자식들도 다 도시에 있는데 난 여기가 좋아. 이 나이에 도시 가서 뭘 하겠어? 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과수원이 있고 오랜 세월 정을 나눈 이웃들이 있는 이곳이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이야 분명 있겠지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져. 과수원 가서 사과나무 돌보는 게 내 낙인데 도시 가면 뭐하고 살겠어?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 그의 여름 갑작스러운 남편의 병환으로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리 노래요? 과수원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간암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간이 얼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석 달의 투병 생활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을 오가는 사이 과수원은 조금씩 손을 놓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 나쁜 양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순자 할머니는 밤새 흐느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다니 세상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이 평소 꼼꼼하게 보험을 들어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비를 제하고도 꽤 큰 돈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제가 서울에서 전셋집이라도 구해볼까 해요. 어느 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도 있고 하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들이 좀 더 넓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게다가 손주도 있는데 좁은 집에서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집 알아보렴. 돈 걱정 말고. 덕분에 현우 부부는 서울의 준수한 동네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도 3개나 있고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집 구했어요. 다음에 어머니도 꼭 와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미영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흐뭇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훗날 커다란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현우 부부가 갑자기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을 때 현우가 불쑥 던진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수원 일도 예전만큼 손이 안 가고 저녁이면 텅 빈 집안이 너무 크게 느껴지곤 했죠. 걱정 말거라. 난 여기서 편해. 어머님, 저희 집 크잖아요. 어머님 방도 따로 있고. 며느리 미영도 거들었습니다. 고맙다만. 난 여기가 좋아. 평생 살아온 곳인데 어떻게 떠나? 그날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현우 부부는 한 달에 2번씩 내려왔고 올 때마다 합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때로는 손주를 앞세워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죠.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나랑 놀아주면 좋잖아. 5살 손주의 천진한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째도 생겼어요.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레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째도 있고 둘째도 곧 태어나는데 어머님이 와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수원을 포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도시에서의 새로운 삶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운명처럼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던 날이었습니다. 높은 가지의 사과를 따기 위해 사다리에 올랐던 순자 할머니는 순간적인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눈앞이 핑 돌더니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사다리와 함께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 밭에서 일하던 이웃 김동수 씨가 급히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등뼈에 금이 갔습니다. 발목도 꽤 심하게 다치셨고요.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습니다. 수술은 피할 수 없었고 최소 3개월은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현우 부부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작 모시지 못해서. 며느리 미영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육중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나 봅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랑 같이 사셔야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현우의 말에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의 위험을 몸소 겪은 데다 과수원 일도 이제는 힘에 부친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마침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 현우 부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근데 과수원은 어쩌지? 제가 다 알아볼게요. 요즘 이 근처에 개발 계획도 있다고 하던데 잘 팔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현우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땅을 팔아야 한다니.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들 내가 땅 문서랑 도장 줄 테니까 내가 알아서 처분해라. 난 그런 거 잘 모르니. 네, 어머니. 제가 잘 알아보고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팔아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현우가 모든 정리를 맡아주었습니다. 처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의 제잘거림에 눈을 뜨는 일은 즐거웠습니다. 큰 손주는 할머니가 오자 신이 난 듯 졸졸 따라다녔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작은 손주는 할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 다녀올게요. 애들 좀 부탁드려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며느리는 출근할 때마다 미안한 듯 인사를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과수원 매각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좋은 매수자가 안 나타났어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현우의 말이었지만 동네 친구가 전해주는 소식은 달랐습니다. 순자야, 너희 과수원 팔렸다며? 우리 동네가 다 개발된다고 해서 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전화로 들은 이야기에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아들은 아직 매수자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이상한 점은 통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거나 생활비를 쓸 때면 어김없이 순자 할머니의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가 뭐예요? 제가 대신 봐드릴게요. 아니, 내가 직접 할게. 어머님도 연세 있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제가 해드릴게요. 셋째로 이상했던 건 자주 들려오는 이민 이야기였습니다. 여보, 캐나다는 어떨까? 교육도 좋다던데. 그래도 미국이 낫지 않을까? 취업하기도 더 쉽고. 늦은 밤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종종 귀에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번 해보는 소리려니 했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주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잔치에는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작은 방입니다. 여기서 손주 옷 갈아입히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잔치 시작 전 미영이 작은 방으로 순자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선물들도 이곳에 모아두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미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맡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반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너무나 당황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가방 좀 열어보시겠어요? 현우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단호히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다 뒤져봐라. 가방 안에는 손수건과 지갑, 그리고 약봉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반지는커녕 그 흔한 선물 상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미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변의 하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현우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 마. 어머니 재산은 이미 다 확보했어. 이제 통장만 어떻게 하면 돼.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순자 할머니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에 숨을 죽였습니다. 맞아. 금반지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면 어머님이 당황하실 거 아니야. 그때 통장 비밀번호라도 물어볼 수 있을까 해서.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이민 가기로 한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 빨리 처리해야 해. 순자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을 서울로 부른 것도, 그토록 간절히 모시고 싶어 했던 것도 모두가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땅은 다 팔았으니까 이제 통장만 해결하면 돼. 변호사가 말하길 대리인 위임장만 있으면 나머지 재산도 처분할 수 있대. 그래도 어머님이 의심하시면 어쩌지? 걱정 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초기라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여보, 미영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문 앞에 서 있는 순자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나를 모시고 싶어 했구나.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설명할게요. 설명할 게 뭐가 있니? 다 들었다 이 못된 것들아. 순자 할머니의 호통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잔치장을 빠져나가려던 하객들이 걸음을 멈추었고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아사돈. 이 애들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얘들이 내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였어요. 과수원도 벌써 팔아먹고 이제는 통장까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니에요, 장모님. 어머님이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오해라고? 내가 방금 너희 둘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 내 돈 가지고 이민 간다는 것도 들었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다 들었다. 순자 할머니의 폭로에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제가 얼마 전에 미영이한테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때도 장모님, 그게 저희가 미영이 말을 더듬는 사이 사돈은 이미 짐작한 듯 했습니다. 이 못된 것들 양쪽 부모 재산을 다 가로채려고 했구나. 벌컥 화가 난 사돈이 미영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엄마, 미영이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비틀거렸고 현우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장모님,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너는 조용히 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말을 해? 어머님 재산을 노리더니 이제는 우리 돈까지.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우 부부가 자신을 서울로 모신 것도, 사돈에게 갑자기 거액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모두 이민을 위한 자금 마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현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도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그때 멀리서 작은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이는 어른들의 다툼을 보며 겁에 질린 듯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싸워요? 큰 손주마저 눈물을 흘리며 미영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울고 있는 손주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이런 꼴을 보게 하다니. 나는 간다. 자리에서 일어난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곧장 택시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모실까요? 전라도 구례요. 네? 그렇게 먼 곳을. 빨리 가주세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택시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이라고 믿고 모든 걸 맡겼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 할머니는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통장과 도장뿐만 아니라 대리인 위임장까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서류를 찢어버린 순자 할머니는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고객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과수원 매각 대금이 입금된 게 있네요. 3개월 전에요. 그랬구나. 그런데 최근에 비밀번호 오류로 거래가 중지된 상태예요. 해제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 돈 전부 다른 통장으로 옮겨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모든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겼습니다. 자식들이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언제 오셨어요? 서울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장님,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과수원 정말 개발한다고 많이 올랐다면서요? 이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모르셨나요? 이 일대가 다 리조트 단지로 바뀐다고 해서 땅값이 천정부가인데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평당 300에서 400. 순자 씨네 과수원이면 한 50억은 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은 15억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근데 왜 그러시나요? 아니, 우리 아들이 땅 판 이야기를 안 해서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다들 순자 씨네 아들이 떼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는 말도 없이.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얼마나 심하게 배신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내 돈 지키느라 바쁠 텐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래,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어머니,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하더냐? 전화를 끊은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을 분할해서 몇 개로 나누고 싶은데요.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딸 앞으로 5억 원 따로 떼어주세요. 그리고 10억 원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은데요. 은행원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큰 금액을. 맞아요. 평생 살아온 이 마을에 보답하고 싶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마을 이장님을 불러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에 도움이 될지, 어디에 써야 할지 상의했습니다. 우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마을 아이들 공부도 도와주고, 그리고 노인정도 새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어르신들 갈 데가 마땅찮으시잖아요. 이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 씨,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제가 이 마을에서 받은 게 얼만데요. 이제 돌려줄 때가 됐지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 손주가 대학 갈 수 있게 생겼네. 새 노인정에서는 우리도 편하게 쉴 수 있겠어. 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에게 빼앗길 뻔했던 돈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니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첫 장학생들이 선발되었고 새 노인정 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장학금 받았어요. 중학생 민수가 장학증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어느 날 또다시 현우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은 채 대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손주들 얼굴 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돈이 없어진 걸 알고 이제 와서 무슨 용서냐.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져서 아쉬운 거지.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현우 부부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손녀가 서울서 내려왔거든. 아니 김씨네는 점심 먹으러 오기로 했는데. 그럼 내일은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텃밭에서 무도 뽑았는데. 이제는 끼니를 혼자 먹을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순자 할머니를 챙기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새로 지은 노인정에서는 매주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요가, 노래교실, 스마트폰 교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활동들을 하나둘 시작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어느 날은 큰딸 수진이가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잘 살피지 못해서. 너는 내 삶 살느라 바빴을 텐데 뭘.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현우 오빠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니? 너는 그저 내 마음 착하게 먹고 살면 돼. 시간은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많이 달라졌지만 순자 할머니가 만든 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요. 첫 장학생이었던 민수가 이제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의사 선생님 되다니 참. 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로 지은 노인정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잘 꾸며진 공간이었죠.
순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장님이 늘 이렇게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다 우리 마을 분들이 잘 해주신 거지. 한편 서울에 있는 현우는 몇 번 더 찾아왔다가 결국 발길을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마을에 기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저녁 무렵 노인정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가족이 생겼습니다. 장학생들은 자신의 친손주처럼 따르고 마을 사람들은 한 식구처럼 챙겨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저희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첫 장학생이었던 민수가 청첩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수가 벌써 장가를 가다니.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공부도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에게 상처받은 어머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